이번 행사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주최로 허락해 주신 유동성 선생님과 김신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김신규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울러 이 강연을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김애경 교수님께 6.15 공동선언 실천 캐나다 지역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배원영 씨 평통자문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오신 귀빈 여러분 잠깐 소개 좀 할게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캐나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신규 선생님 지금 인사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캐나다 지역위원회 밴쿠버 분회 대표이신 유동성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실천 캐나다 지역위원회 총무이신 이육숙 선생님과 회계 김순 선생님, 네, 여기 김순 선생님, 그다음에 밴쿠버 최고의 여성 지도자이신 오유순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밴쿠버 지성인들의 모임 빌벗의 지도자이신 오강남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의 진보 언론지 한국인의 이덕일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불모지였던 밴쿠버 교포사회의 하늘이 극단을 수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교포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해 오셨고 현재 인권단체 설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성승열, 성효수 네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인의 한인문화협회, 필그림 합창단 등 각 단체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서 실무를 관할하시면서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 오셨던 김성환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처 말씀 못,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신 분을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에 써놓고 네,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임에서 반공 정권 하에서부터 꾸준히 북한과의 소통을 담당해 와주시고 이렇게 민족의 문제를 가장 가슴 아파하신 코리안 연합회 김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왜 선생님 소개하는데 눈물이 나온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을 보며 감동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며 마음이 부풀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등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현재 미국은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 추상인 저스틴 트루도가 캐나다의 전설적인 정치인 피에르 트루도 전 추상의 아들인지라 북한과 정식 수교 국가인 캐나다에서 사는 교포로서 캐나다가 남북 문제에 관해 무언가 제3의 역할로 기여할 바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잠깐만 피에로 트루도 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70년 미국에 앞서 중국과 독자적으로 수교를 맺고 71년 구소련의 코시긴 수상과 회담을 갖고 76년에는 쿠바를 방문하는 등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걸었던 수상입니다. 퇴임 후 회고록에서 7, 80년대에 만난 세계의 지도자들, 특히 냉전적인 사고의 미국 대통령들 닉슨, 레이건을 비판하고 대처 영국 수상을 레이건의 나팔수라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건국 이래 미국과 가장 사이가 벌어진 게 이 시기이고 국민들이 자주 외교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도 역시 트루도 집권기였습니다. 94년 6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12차 전직 정부 수반회의에 참석해서는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만 흥분하느냐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던 수상입니다. 현재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전설적인 정치인 피에르 트루도 전 수상의 아들이므로 캐나다가 남북 문제에 관해 무언가 제3의 역할로 기여할 바가 없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강사로 모신 김혜영 교수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자로서 통일을 신학의 주제로 삼고 세계사의 비극인 민족 분단의 역사를 가슴 아파해하시며 평생 동안 통일운동에 헌신해 오신 박순경 교수님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애제자이십니다. 그럼 김혜영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물리대 기독교학과 문학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신학석사,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과 PhD,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역임, 한신대학교 장공 도서관 역임,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소장 역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장 역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역임,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역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위원장 역임,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제3세계 신학자회 회원이시고요. 경공과 신학교 연구소 이사,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이시고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실행위원, 한신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밴쿠버에서 제가 뵙게 돼서 참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영 후배가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배은영 선생을 도와주고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원고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고 PPT 자리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생명공동체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저는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부 명예교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신학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시작하는 말, 두 번째는 생명 공동체를 위협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와 한반도 평화통일. 1. 지구화 시대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력. 2. 지구화 시대의 공동체의 파열과 위기의 편제. 3. 생명 공동체를 향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하여. 1. 평화와 통일. 평화 통일 담론에 관하여. 2. 생명 선택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하여. 그리고 마치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생명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늘의 상황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한반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첨단 무기의 획기적 발전과 전쟁의 광기, 생태계 오염과 파괴, 자원의 고갈, 그리고 21세기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입니다. 공학이 아니라 생명공학의 무한질주와 도전,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구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의 확산, 중산층의 붕괴와 실업, 도덕적 기반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지금 공통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2018년 4월 27일 아주 판문점 선언, 이러한 그 역사적인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마찬가지죠. 분단 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분단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2019년은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이러한 역사적인 그 해를 맞이해서 역사의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3.1 운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3.1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바꾸는 작업은 입법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명칭을 얻기 위한 그 운동을 정명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개해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3.1 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러한 3.1 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의해서 우리의 그 역사적인 그 나날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의병활동, 의병운동, 지금 또 한 가지는 의혈단, 그러한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뭐랄까 평가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019년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그 계단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 네, 같은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다음. 요것은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분이 김자동 선생님인데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세요. 이런 분들 이해찬 대표도 있고 강금실 여기 이제 이종찬 이분도 다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그 임시정부 청사 계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계단에서 또 임시정부 루트를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같이 그 루트를 따라서 쭉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북미 정상이 손을 잡고 70년 적대를 풀고 한반도가 뭔가 새로운 전기로 맞이할 것이다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감격했어요. 그 다음. 자, 냉전체제 종식의 서막은 1989년 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몰타 정상회담에서 만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몰타 정상회담은 그 작은 몰타 그 섬에 지중해 있는 작은 섬의 배에서 이렇게 간단한 회담을 했습니다. 그럼 몰타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미소의 양대 정상이 모여서 그 회담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였다. 로마의 평화는 뭐냐? 로마 제국에 의해 강제되고 유지되는 로마의 평화. 그렇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른 민족들을 복속시켜서 자신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에게는 핏빛으로 물드는 평화였어요. 자,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오늘의 미국은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력은 지금 그런 스페인 대영 제국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시장의 통합에 수반되는 정부, 국제기구의 총체로서의 오늘의 제국, 팍스 아메리카나. 우선적으로는 군사적 우위에서의 미국은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도 뒤에서는 아무리 욕을 하고 어쩌네 저쩌네 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한테 군사비 증액해라 하는데 그냥 100%를 올려라 해도 우리가 끔찍한데 6배, 5배를 얘기하는데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남한 정부에 목을 쥐고 군사비를 대폭 올리면서 일본과 독일로부터도 군사비를 뜯어내는 게 지금 미국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의 그 본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미국의 위력이 크다 해도 다가오는 시대는 단급 체제 연구와 추구를 하는 미국의 염원과는 달리 패권부재의 시대라는 거죠. 미국은 북반부의 자기 영토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기껏해야 쿠바, 이라크 같은 국가들의 빈곤 상태를 조장하고, 북반부의 경쟁국에 대해서는 위협과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빈곤, 환경 문제, 금융체제 붕괴의 위험, 지역적 동요와 혼란, 마약, 마피아, 부패 확산 등 세계의 주요 문제들에 직면해서는 생각이 없거나 속수무책 혹은 무능한 것 같다. 미셸 모라는 학자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제국의 몰락, 제국의 슬픔, 오만한 제국, 엄청난 미국의 그 제국이 지금 어떻게 힘든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목을 이렇게 숨통을 조이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조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 순서로 됐는가 하는 거죠. 북미 핵 공격 위협을 하고 합의를 보고 또 파기하고, 내내 위협, 합의, 파기. 이게 70년 동안에 벌어진 악순환이었어요. 북미 관계의 악순환. 이번에 끊을 기회인데 이거를 잘 살려야 되겠죠. 자,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트럼프도 김정은과 만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 수행에 엄청난 전쟁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동북아를 필두로 한 핵 우산의 붕괴 조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패권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핵 독점과 독점 자본주의, 주의라고 잘못됐죠. 두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핵 갈등 대결로 인하여 핵 독점 붕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경제 취약성, 자본주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스워스의 방북을 기점으로 하여 북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노선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본격적인 북미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 브루스 커밍스의 말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항상 북핵만 거론을 했어요. 한반도에 1958년부터 91년까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미국, 이 문제는 다루지 않고 언제나 북이 핵을 가지려고 한다, 북의 핵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란 북의 비핵화와 더불어 미국의 핵 위협적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변 핵시설 폐기는 거의 폐기 수준입니다. 미국의 핵 위협과 역량을 제외한 채 미국은 일방적 대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채 북의 핵 위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다시 오늘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공동체 파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는 미국식 금융 시스템의 지구화라는 거야. 1980년 이후 수립된 금융화의 물결은 그 투기적, 약탈적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제너럴 모터스, GM의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이런 구호가 있었지만, 즉 이건 뭐냐면 생산 산업이거든요. 90년대에 뭐라 그러냐, 월스트리트의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금융화의 핵심 모토예요.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바로 노동계급과 일반 대중의 세력을 꺾고 부자들의 세력 확립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동서냉전에 막힌 담이 붕괴됨으로써, 그전에는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이 바로 지구화라는 거야.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구화 시대라는 거죠. 그전에는 반쪽으로 갈라져 있었죠. 자, 그래서 지구화로 인한 전 세계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높은 실업률,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이것은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야만적 자본주의, 패권적 자본주의, 이는 카우보이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E. 볼딩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적자 생존, 가진 자 또는 승리한 자만의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목표란 한마디로 모든 공동체들을 남김없이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에르 브루디웨라는 불란서 학자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목표는 공동체라는 거 없어요. 우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렛 대처, 레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산업체를 민영화하고 탈규제화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 다음, 자, 이게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공동체 파열인데, 이제 자본의 반격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뭔가 노동 투쟁을 한다든지 그러면 파업을 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이제는 그 노동자들의 파업도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그래서 자본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자본의 반격이죠. 그래서 이제 울리히백이라는 독일 학자는 지구화의 길, 또 여기 이제 많은 세계화, 지구화의 문제점, 세계화에 더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중화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책 읽어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런 많은 그 세계 곳곳에 그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맞죠? 이것도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90%의 대중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월스트리트의 그 대단한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가면서 저들을 비웃고 뭐 그래봤자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은 결국엔 다 흩어질 것이다. 왜? 하루하루 벌어먹어야 되는데 저기도 점거하고 앉아서 배낭지고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죠.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근데 우리 그 박근혜 정부 그 박근혜 탄핵할 때는 엄청난 인파들이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다 반세계화 시위대들, 전 세계 노동자의 각계 전투하라 뭐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다 G20 정상을 향한 분노의 이런 그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도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G20 정상 회담 열리는 것에 정말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시위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그냥 관철을 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자 봅시다. 상위 0.9%가 전 세계 부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세계 자산 보유자가 어떠냐 하는 그 통계들이 쭉 나옵니다. 한국 성인 자산 전체 자산 어떨까? 탑 1%, 또 탑 10%,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상위 1%가 3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 이게 전체 세계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 0%가 전 세계 부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남한의 그 상태는 완전히 지옥이라는 거죠. 3포 세대, 4포 세대 이거 아시죠? 아시죠? 이제 그래서 3포, 4포 할 것도 없어요. 7포 뭐 17가지를 포기했네 할 것도 없어서 N포 세대. 개천에서 욕 나올 수 없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암울한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보면 1계급은 뭐냐?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가 제1계급이에요. 제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들이 0.0002%. 3계급은 뭐냐?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쳐진 그 세대가 3계급이에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99.997%가 단순 노동자. 그러니까 중산층은 붕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분들은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루가노라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 휴양지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 인구가 60억이 되고 80억이 되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아지니까 한 20억은 없애야 된다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의 현실인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는 지금 그냥 이런 대로 유지하니까 뭐 이 정도는 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급 여기서 기업인이라고 할 때는 뭐 세계적인 기업인.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 보면 전부 다 너 뭐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럼 전부 연예인 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버니까. 근데 제 스승이신 박순경 교수님 옛날에 그 김범용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하나 나와서 그때 당시에 뭐 한 8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세다 이러셨어요.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해도 그렇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어려운 게 아니 그 노래 하나 불러가지고 뭐 8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 근데 지금은 그 8천만 원이 아니죠. 그런 건 껌값도 안 되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정상 아주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연예인들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만 그러는데 그냥 노래하고 춤춘다고 해서 나도 다 돈을 그렇게 벌 거라는 그런 무수한 젊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꿈을 꾸죠.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그런 유학천금의 꿈을 꾸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냐. 대부분은 이 밑에 99.997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신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다. 무드셀라라는 그 성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상위의 0.001%는 영생하는 초상류층이에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는 초상류층이 있어요. 그라운더는 뭐냐? 무드셀라를 신처럼 받들고 기술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대다수의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동화된 초계급적 미래 사회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얼터드 카본의 미래 전망이에요. 미국의 드라마 얼터드 카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무드셀라 그라운더. 인공지능 이런 것을 미국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바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극단적 초계급화 사회의 미래를 그리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렇게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단테 로댕의 작품 그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희망 없으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 없이 정말 이제는 뭐 그 주차 요원도 필요 없고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을 꿈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단테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게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에 조각되어 있는 그 지옥이 어떤가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다 보이시죠? 글씨.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규정은 문명 안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간과함으로써 지구화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다. 문화가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 문명 안의 내전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조차 내전에 가까운 상태에 떨어져 있다. 지구화가 초래한 사회 구조적 변화, 격차나 빈곤은 우리 삶 전체에 만연해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위험의 편재의 세계이다. 편재의 세계이다. 네, 그래서 위험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의미의 자기 주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나는 굉장히 자유하고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돈이 황금이 주인이에요. 정말 민주주의라면 내가 행사하는 정치적인 힘과 동시에 경제적인 힘이 동시에 같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의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 그 둘을 함께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한 분은 몇몇 안 될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정말 정치적인 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남북 대결로 인한 상호 파문에서부터 남북 화해 길로 우리가 갔습니다. 자, 남과 북이 분단됐어요.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일제로부터 독립했지만 곧 분단이 됐어요. 분단되면서 이 분단은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세계 패권 국가에 의한 분단. 그런데 우리는 남과 북이 양 진영의 쇼 윈도우 노릇을 하면서 대결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파문을 했어요.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러한 파문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남북 화해 길로 걸어왔는가. 자, 민족 분단에 의한 대결의 극치는 뭐냐. 미수의 국제적인 냉전 시대의 최전선인 남과 북에 의한 6.25 전쟁, 한국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중화기, 근대병기가 투입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개발된 무기의 실험을 위한 물량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 동안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이러한 무기가 한반도에 투입되고 신개발 병기의 실험장으로 우리가 활용됐어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방향 전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한 1972년 미중 수교 데탄트 시대라는 세계적 화해 물결에 의한 남북의 7.4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공화당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우리도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92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됐어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선언을 했어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민족 국사 해체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1980년. 이제 민족 이런 것은 민족 개념, 낡은 민족 개념으로서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한반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통일에서 평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런 구호를 외치는 또 그 물결이 있어요. 지금까지 통일에서 이제는 우리는 평화로 정말 그래야 될 것인가. 분단 고착의 소극적인 평화가 아닌 정말 통일지향적인 적극적 평화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공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평화 공전을 넘어서서 통일 지향적인 평화 담론이 있어야 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평화와 통일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 운동이라는 것은 통일과 결합된 평화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통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뭐 핍박도 많이 당하니까 좀 괜찮은 거 없을까? 그러고 보니까 평화 운동이 좋겠다. 훨씬 국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런 구호를 외치는 단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가 통일이 아닌 평화로, 그래서 통일에서 평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 아까 미중 수교에 이제 중요한 닉슨 독트린이 있어요. 첫째, 미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둘째, 핵 위협은 미국이 직접 대처하겠다. 셋째,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이런 닉슨 독트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72년 2월 21일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과의 역사적 화해 악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동서냉전의 담을 허무는 굉장히 역사적인 대땅크 시대가 개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우리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대입니다. 자, 강상중이라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학자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생명 공동체의 파편화와 심화에 제일 큰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기구화의 극치인 금융화의 폐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 강상중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인류는 파시즘과 군국주의 시대를 헤쳐나오면서 화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의 한반도는 인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실험의 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전 세계는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그냥 우리 민족의 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동북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세계 평화와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세계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일제의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세계 평화와 연결된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독일 통일의 양상을 봅시다. 독일 통일은 양독일의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보다 더 준비를 많이 했다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죠. 둘째, 서독 자본에 의한 흡수 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셋째, 상대방과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넷째, 동독에서의 그동안의 사회적 성과를 모조리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받은 그 차별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과연 통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나 남쪽에서는 흡수 통일,
북쪽에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맞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모든 통일이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라도 통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준비를 하고 더 철저하게 한다면 훨씬 더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를린 장벽의 분단선이었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제가 꽤 오래전에 찍은 건데,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그 이어진 베를린 장벽이 흔적도 없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거를 보존하지 못한 실수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독일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분단 철조망과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생태 평화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그리고 또 거기다 뭐 기념물, 건축물, 뭐 온갖 가든과 뭐 노래방 그런 거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이나 이 캐나다 이런 데 자연 보호 운동은 훌륭한데, 오로지 자연만을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하느냐, 뭐 이론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그만 물구덩이만 있어도 노래방, 음식점, 온갖 숙박시설, 그리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하고 정말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생태 평화지역으로, 그리고 분단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봤을 때 분단의 흔적이, 그 장벽에 흔적이 없어서 지금 그들은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실수는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 흡수통일이 아닌 정치적 협상을 통해 대등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대등한 관계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렇지만 양쪽이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통일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게 또 이론이 많아요. 과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되든 안 되든 우리끼리 합쳐버릴 거냐, 뭐 이론이 엄청납니다. 셋째, 남북한 체제들에서 달성된 중요한 역사적 경험과 성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남쪽의 그 잘못된 부분을 북쪽에 그대로 이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북쪽의 또 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 자본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합의로 가야 되겠죠. 넷째,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민족 자주적으로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방안은 뭐냐? 독일 방식이 아닌 EU, 유럽연합의 점진적 통합 과정에 관한 연구를 개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남한에서 통일 방안 얘기하면 항상 그 모델이 독일 통일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EU의 그런 통합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유럽 주도의 EU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 국가들이 녹아나는 과정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남북 간 국내 총생산 GDP 40배 이상 나는 격차라는 상황에서 점진적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통일을 하면은 북한 지금도 많이 남쪽이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있는데, 퍼주는 것도 싫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싫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동북아에서
남북이 지금처럼 분단된 채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싫다, 이거가 먼저예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사람들이 더 싫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2007년, 2009년 보고서를 냈는데 통일 코리아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국내 연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 시 우리가 통일된다면 2050년 GDP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로 도약할 것이다. 8천만 명의 내수 시장이 형성되고 철도와 도로 연결로 세계적 물류 허브로의 도약이 있을 것이다. 거기 전제 사항이 있어요.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중국과 홍콩이 난리 났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기가 막힌 잠재력 전망이 지금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어요. 한반도 해외 연구자들의 자국 입장에서 각 나라 편입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인데 엄청난 통일 비용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속 뭐 통일 얘기를 하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대단한데 무슨 통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지만 통일 코리아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경쟁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해서 통일 코리아 저지 의도를 지닌 일본 보고서조차도 통일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낙관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연구를 해서 통일이 되면 10년 안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낸 보고서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를 더 키워야 하므로 막대한 통일 비용 지출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근거한 2017년 7월 6일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10년 후 0%대 성장, 향후 10년간 성장률 1.9%로 하락, 10년 후부터는 0.4%까지 추락, 불과 20년 뒤인 2036년부터는 성장률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요. 연구가 있었어요. 성장률 5%에 달하던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 이것이 지속될 경우 0%대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2% 성장률을 지키려고 애쓰나 버티는 것만으로도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보고서는 통일을 위해 주어진 시한은 2036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거부하고 현재 판세로 진행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여 일본처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통일 코리아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기에 요청되는 생명 공동체 지향적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엉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누적된 그리고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또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 미, 중이 싸우죠. 거기서 우리는 고래등 터지죠. 중국은 어때요?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티면 돼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미국만 쫓아가면 돼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터져, 중국한테 터져, 일본한테 터져, 북한도 우리 또 가만 안 두죠. 참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 이번에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경제 문제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다 망쳐먹는 것이다 이러고
문재인 정부 지금 내쫓으려고 난리거든요. 이러한 분단의 상황에서 세계적인 그 환경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축으로서의 행복 담론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확산되는 담론이 바로 행복 담론이에요.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보면 한국 행복도는 156개국 중에 54위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전부 다 이민 가고 싶다. 이민. 또 아무나 이민 가나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서 이민을 가야지. 희망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게 쉽겠나. 어디를 가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2012년부터 3월 21일을 세계 행복의 날,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했어요. 2012년 유엔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공식으로 천명합니다. 한국의 행복도는 세계 1위 덴마크의 20%보다 낮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평균 행복도가 낮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유독 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 담론의 세계적 확산은 생명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단체제의 지속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고 행복도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거든요. 그러한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의 극소수만이 행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도 무슨 고민이 많겠지만 어쨌든 99.99% 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돈만을 쫓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이 뭐냐가 기준이 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유엔에서 2012년도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행복 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촛불혁명은 동학혁명, 3.1혁명, 4.19 혁명, 5.18 광주 민중항쟁, 6월 항쟁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학혁명과 3.1혁명은 미완이었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완성될 것이다. 동학혁명 기념관 이윤영 반장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4월 혁명 동지회가 있고 또 우리도 이제 3.1혁명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건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슨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완의 혁명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 우리 민족의 자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이런 정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완성은 통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동학혁명, 3.1혁명, 4.19 혁명, 4월 민주공원,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4월 학생혁명 기념탑에 이게 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읽어요. 처음 우리 4월 19일 날 되면 여기 그 운동, 진보운동 단체들, 통일운동 단체들이 전부 여기 가는데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솟음 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재단의 피를 흘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며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그 4월 혁명, 촛불 혁명 이런 걸 보고 엄청 부러워해요. 자기네는 그런 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전개한 운동의 방식을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와서 춤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항쟁 그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1990년 범민족 대회 때요. 엄청난 그 통일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진석 작가의 글인데, 여기 보면은 그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베를린까지 로마까지 몇 킬로, 모스크바 베이징으로 몇 킬로, 파리 하노이로 몇 킬로 이런 쭉 그림이 있어요. 평양까지는 얼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앞으로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또 북한을 통해서 평양을 통해서 모스크바 어디 다 가야 된다는 정말 기차표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희망으로 부풀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일단 평양에서 자 희망에 반한 희망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Hope against hope예요. 그냥 뭐가 잘 되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희망할 수 없는데 희망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희망의 마지막 무기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참 이 어려운 길도 웃으며 가자.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북미회담이 저게 잘 될 것인가, 남북회담이 잘 될 것인가, 그 하나하나의 장면에 그냥 울었다 웃었다 희망 없어졌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꿋꿋이 가는 자들에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희망에 반한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기 뒤에 그 붙여놓은 거를 좀 보시고, 저거는 뭐냐 하면 통합진보당의 그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 때 해체됐어요.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이 9년형을 받아서 지금 6년 이상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요번 기사,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기사를 보니까 이번 특사에 이석기 의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면될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많이 그 서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석기 의원의 석방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한 사회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안 나오면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아닌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카터 센터에 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터 센터에서 석방 촉구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캐나다 UCC에서도 석방 탄원서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로 보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번 석방에 이석기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그 미군은 누가 원해서 있는 거고 미군 철수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여기 오기 전에 오랫동안 그 청와대 앞에서 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럼 전부 이거는 진보 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요즘은 그 태극기 부대 무슨 반스 목사,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도로를 다 점거하고, 그 전광훈 목사 쪽은 거의 한 달 이상 물량 공세가 대단해요. 담요서부터 뭐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거기 사람인 줄 알고, 라면서부터 뭐 컵라면서부터 굉장히 맛있는 주먹밥 굉장히 맛있어요. 하나씩 다 받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극렬하게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국방비를 5배, 6배 내놓으라 하니까 지금 전부 이제 야, 트럼프 때문에 안 되겠다, 미군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한편에서는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지 중국에 붙으면 우리 죽는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동맹의 선에 설 것이냐, 자주파냐, 이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할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미국이 자꾸 잘못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죠. 거의 뭐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미국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복음과 미국을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한국 기독교의 병은 그거예요. 미국 병.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됐나요? 안 된 것 같아요? 저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됐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뭐라 했냐면 남북통이 우리 죽기 전에 되겠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반세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적으로 한국 국민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독일 민족, 일본 민족 같이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거기 지도자들이 잘했고, 어떤 나라는 지도자가 이 사람 많았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지도자를 잘 만났냐. 그게 국민성이 오늘날 국민성이 군사 정권 때문에 국민성이 우리 한반도 국민성 중에 우리 아침의 나라 그 2조 500년이 때까지도 국민성이 괜찮았다고요. 이념 전쟁도 없었고 그때는 하긴 그때는 한덩어리니까 동서 전쟁도 없었고 그랬는데 요즘에 말이죠. 매년 이제 연말 되면 노벨 평화상이다, 노벨 의학상이다, 생물학상이다 여러 가지 상이 주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상 같은 노벨 평화상 어떤 사람이 김대중 씨 대통령인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때도 현지에 하루에 봉투가 날아가서 조사는 안 된다. 이념이 달라서 안 된다. 그런 학위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국민성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민성이 돼야 되는데 왜 못 되는가? 평화상을 보면 안다고. 우리나라 생물학이다, 첨단 과학이 발달됐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요. 다 따라가고 의학상이다 사이언스라 이런 과학界투구한 사람들 참 많다고요. 근데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세미나도 참 좋은데요. 우리 한국 보수당이 이런 세미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노무현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강대국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참 무서운 국민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그 방해비를 말이에요. 500% 그렇게 추가한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참 우라통은 터질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왜 우리가 노벨상을 하나도 못하냐? 네. 한편으로 저는 선생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민성을 보면은 우리 국민성이 굉장히 형편없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도 따지고 보면 그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는 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서양 백인들의 입장에서 주는 상도 많아요. 물론 의학상, 과학상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그냥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인 역사 또 그 정책이 축적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무조건 노벨 평화상으로 빨리 누구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생긴 게 뭐예요? 황우석 사태. 그런 것들 많거든요. 일본에 노벨상 받은 학자들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일본은요 축적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국을 식민화해서 가지고 온 그 축적이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앞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세대 이상의 세월을 소요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세계를 빛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보고 야, 한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신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은 싸우기는 하는데 이 사람 이쪽 사람들도 만나면 무지 싸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밴쿠버하고 저 토론토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저 사람들도 무지 자기네끼리 뭐가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저 뉴욕 동부 쪽하고도 쟤네들끼리 손가락질하고 무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일반화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제 방위비를 얼마 하라 그러면 100% 올려라. 그래도 우리가 기절사파라는 거죠. 근데 500%, 600%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노동자들하고 그 임금 협상을 해도 우리 노동자들 100% 올려달라, 200% 올려달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100% 올려달라고 해도 우리는 기절할 일인데 500%, 600% 올려달라고 하니 그래서 도날드가 아니라 날강도 트럼프라고 해요. 날강도지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내린 거 과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국방비가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아니죠. 엄청나죠. 1조 2천억 원. 그거는 공식적인 액수. 네, 오 박사님. 국민성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그 한일 무역전 때문에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국민성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일본이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친절 면에서 일본이 꼭지가 됐어요. 그리고 창의성의 문제도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고 세계 특허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제일 위에 속하는 그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뭐 다른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일본 시대 때 세뇌됐던 거가 많이 있고 지금 한국 사람이 모르는 한국의 위대성이라는 그 이만열 미국 교수가 그런 책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가 그 일본한테 당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네들이 당해보세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영화 최고 인기가 이제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건데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 얼마큼 잘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서 뭐 평화 그한데 가봤는데 자기네들이 피폭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자기네들이 희생자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폭 민족.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원자폭탄에서 죽은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세계에서는 자꾸 일본을 불쌍해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의 진실한 면이 지금 나오고 일본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우리 여기 모이신 분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붕괴하는 것은 일단 트럼프가 이제 5배로 6배로 올리는 그 방위비 부담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들 아까 다들 울분과 그런 분노를 품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정말 국가적인 위기며 정말 또 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미군을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그 부담금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말 생존권이 그 부담금 때문에 점점 정말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서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로서 이것을 좀
여기에 항의하거나 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그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우선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고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군사비에 들였던 돈은 복지비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가 이렇게 어렵냐. 지금 미국과 북한 조미 관계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세계의 마지막 냉전 체제의 완전한 해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미국도 앞으로 그 미국의 그 세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국의 몰락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이유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무역 제재를 하고 뭐 지소미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우리를 우습게 알았어요, 일본이. 그러나 지금의 우리 남한의 그 위력은 일본의 거의 95%에 해당할 정도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금 첨단 산업, 반도체, 뭐 전자 이 분야를 지네가 꺾어야만 따라올 수 없도록 깔아뭉개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한국 사람들의 희한한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산림 녹화를 한다 그러면 200년, 300년 걸쳐서 하는데 우리는 얼마 만에 하냐? 30년 만에 파랗게 만듭니다. 뭐 아카시아로만 해서 문제가 되긴 해도 어쨌든 녹화 사업 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없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위력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이룩하면서 점점 더 잘 해나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통령을 내쫓아서라도 수정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런지 모르지만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뭔가를 합의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역량에 딸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태극기 부대라든지 또는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동북아의 갑축전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죠.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남쪽에서도 같이 진보와 보수가 뭔가 손을 잡고 정말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남쪽의 좋은 점과 북쪽의 좋은 점을 통해서 제3의 길로 나가는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만약에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북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이 돼야 돼요. 우선 평화협정보다 지금 중전선을 하고 있는데 그 평화협정이라는 게 남과 북과의 그런 분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해야 되지 그
미국이라는 아니 우선 그 종전 선언에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평화협정이 그 미국이 관여하고 미국이 지금 거기에 또 관여한다면 중국도 다 그런 한순간에 참여했지 그런 여러 지금 국자회담까지도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성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야 그냥 우리가 힘만 있으면 뭐 미국 얘네들도 나가고 다 나가고 우리끼리 손 잡자 그럼 제일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평화협정을 진행을 한다면 미국과 북쪽은 우선 그렇게 돼 있죠. 미국하고 북쪽은 네네. 평화협정이 그렇게 돼 있죠. 남쪽을 제외한 그 절차상으로는 우선은 북미 관계가 풀려야 돼요. 우리 남북이 마주 앉으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게 미국인데. 근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북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남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렇죠. 남쪽의 일 같은 걸 지금 굉장히 안 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북쪽에서 이 남쪽을 갖다가 굉장히 무시하죠.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좀 돌파를 좀 해가지고 좀 잘 해야 될 텐데. 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죠. 예를 들면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우리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왜 못하나요? 아, 선생님 좀 오세요. 오세요. 금강산 관광도 오픈을 했었고 구성공단도 아니 문재인 정부나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안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약소국이고 미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북은 북쪽대로 남한은 바보 병신 큰을 치죠.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도 오픈을 했고 개성공단도 가동을 시켰는데 그런 약간의 문제로 해서 중단이 되고 그런 오이다 조치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남쪽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자면 그런 거를 함으로써 미국도 지금 보면은 한테도 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면 일본도 일본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종료 선언하고 나서 다시 연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상실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진보 단체에서도 다 모여가지고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저도 이제 가면 또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그 당사자들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6.15 그 선언 14선언 그 이후에 얼마나 미국의 간섭, 미국의 그 뭐랄까 방해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를 왜 우리 민족끼리 후다닥 해버리지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하기는 쉽죠.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기요. 네. 이제 총선이 곧 있지 않아요? 총선 한국에. 네. 여기는 보니까 정당이 국민을 이용한 게 아니고 국민 정당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저기 캐나다 보면은 잘해야 2번이에요, 딱. 2번까지 법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데도 있는데, 근데 한국은 보니까 정당한테 저 유권자들이 끌려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정당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성이야 바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국민성이 아직 그러니까 저 8.15 해방돼가지고 말이에요. 8.15 해방돼가지고 친일파가 왜 생겼냐면은 군수다 뭐
뭐 면석이다 뭐다 하는데 하늘천 따지 배운 사람 앉혀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하늘천 따지 그 양식이 틀려요. 벌써 양식이 틀리고 이 군정이라는 게 아니죠. 파려 해방돼 가지고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친일파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 하늘천 따지 한 사람들 그 면석에도 시킬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면석에 앉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친일 쪽에 봉사한 사람들이 픽업이 됐는데 그 유래가 친일파가 한국에 친일파가 원래 없어요. 그 혹독하게 36년간 뼈저리게 권역을 당했는데 친일파가 생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극소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무튼 이 뭡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한반도 저기 선생님 이건 계속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뒷 얘기는 뒤풀이 가서 맞아. 계속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시간 제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긴 얘기를 이제 이건 아니고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고 싶은 여기 얘기. 말씀- 저는 질문이 아니니까 네. 안심하셔도 네네네. 됩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와서 우리에게 희망과 웃음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압력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국민이 더 환호를 할 텐데 하는 질문자 되시는 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피해갈 수 없죠. 미국이 전체 세계 국방 예산의 반절을 쓰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더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오늘 와주셔서 저같이 아무 이런 일에 의미를 온 지 제가 40년 됐는데요. 일상의 생활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통일 문제의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다 나의 삶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선에 서서 막 앞장서지는 않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후대가 적어도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돼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주한 반일이 분당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소파 한미 항전 협정에 의해서 1991년도에 최초로 방위를 주한 미군에 대해서 원화 우리나라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리고 했는데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저게 5배, 6배 달라면 규정이 없어요. 그 법이 다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그걸 모르고 우리한테 5배 달라는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왜 그들이 법을 모르고 자기 항정협정에서 같이 만드는 소파 규정에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50배, 5배, 6배 달라고 그런가. 그래서 진정한 그들이 미국이 돈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냐 그 이면에 또 뭐 있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점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미군이 쓰고 버리고 간 미군 기지가 23군데가 동둔천, 의정부, 원주, 평택 많은 게 23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행정협정에 의해서 그걸 반환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화, 그거 오염된 걸 다 정화한 다음에 한국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소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갑질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들이 미국이 단순한 우리한테 그 인도 동남아 이런 군사적인 그 비용을 우리한테만 부담하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이거를 전제해 놓고 한국에 안 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걸 설명하고, 우리 주한 준비를 인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걸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알려가지고 절대 이걸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사회를 본 적이 없어서 실수가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오신 기분 중에서 몇 분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지금이라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캔비 로타리 회장 장민우 선생님이요. 그리고 서울에서 신태용 간사님, 표봉호 선생님, 이경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막 명분이 나서 김수혜 선생님 말씀드리고, 김수혜 선생님 제가 인사하셨었던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토론토 그 문장을 맨 처음에 써놓고 비행기 타고 토론토에서 이 강연 일정 때문에 일정을 맞추셔서 날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익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제가 이 강연을 특히 이렇게 교수님 쉬러 오셨는데 막 쫄라서 이런 강연과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런 거를 한국이 못한다면,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면 캐나다 교포인 우리가 혹시 이 캐나다 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북한과 수교국가니까 정치인들과 협상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분이 김수혜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해주세요.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까 우리 김승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 어떤 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5배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작은 부분의 철분을 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의 자기의 위치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조미 협상에서 북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체결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선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언과 체결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건 세계가 알고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평화협정을 선언하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은 강력하게 미국에 대해서
체결하라. 그리고 한반도에서 너희는 다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현재 정전협정을 맺을 때는 3개월 후에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 하에서 정전협정을 했던 겁니다. 그 3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은 남쪽과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맺고 지금까지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은 정전협정에 들어있는 그 내용대로 하면은 3개월 안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왜군은 철수하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미 협상에서 북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금년 안에 무엇인가 북과 미국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세계적으로 큰 나라인데 북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핵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얘기는 미국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의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데는 30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비핵화 완전히 하면은 그때 우리가 너희 생션하는 것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노라고 얘기하려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같이 노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미국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8월은 서울에 계신 신성국 신부와 함께 미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칼 858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북에 갔을 때도 95년도에 갔는데 남쪽에서 교육받은 방공에 가득 차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번 다니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그것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신성국 신부님이 858기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그 비행기를 떨어뜨렸느냐, 그 비행기를 떨어뜨린 다음의 결과는 뭐였느냐, 그 비행기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북을 테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테러 국가로 만든 것이 지금까지도 북을 생존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문제라든가, 또 미얀마의 전두환만 살아남은 사건이라든가,
누가 그것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힘이 있다. 할 얘기를 해야 된다. 트럼프가 5배 올려달라? 너희 한 푼도 줄 수 없다. 너희가 왜 우리나라에 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뻐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무한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사회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뒤에 커피랑 쿠키 좀 드시면서 네트워킹 하시다가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5조 신라는 데서 얼마를 달라고 써 있습니다.